남편의 영정 앞에서 나는 손목을 붙잡듯 내 삶의 끝단을 붙들고 서 있었다. 향 냄새가 목을 타고 내려가 속을 쓰리게 만들 때 사람들은 나에게 위로를 건넸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위로는 종이컵 물처럼 쉽게 건네지고 쉽게 식는다는 걸 나도 남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면 누군가는 나를 안아주고 누군가는 나를 계산할 것이다. 나는 그 둘 다를 알고 있었고 그 둘 다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남편의 사진을 쳐다볼 때마다 마치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니듯 지난 세월이 눈앞을 떠다녔다. 사랑이라 부르기엔 모자랐고 증오라 부르기엔 미안했던 시간들. 그 시간의 끝에서 나는 이제 혼자가 되었고 혼자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미처 몰랐다. 검은 옷의 소매 끝에 붙은 흰 꽃가루를 털어내며 나는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장례가 사실은 내 인생 두 번째 막의 개막이라는 걸 나는 막연히 알고 있었다. 남편이 떠난 다음 날 집안은 고요했지만 고요하지 않았다. 고요는 침묵일 때 아름답다. 그러나 이 고요는 벽 사이로 스며드는 불신의 소리, 걸음 사이로 끼어드는 계산의 숨, 부엌. 창턱에 한번 내려앉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의심의 먼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싱크대에 쌓여있는 접시를 말없이 씻었다. 물의 온기는 손끝에서만 느껴지고 마음으로는 닿지 않았다. 딸 서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내 삶에서 유일하게 후회하지 않으려 애쓴 선택이었으니.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장례식장에서의 슬픔을 벗고 이미 오늘의 할 일을 계산하는 차가운 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유언장은 어디 있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대답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어서였다. 이 집의 책장 가장 위 먼지 낀 붉은 상자 안에 봉투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이 그 상자를 올려둘 때의 뒷모습도 기억했다. 그러나 기억은 증거가 아니고 증거는 사랑이 아니었다. 나는 싱크대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더 늦기 전에 봉투를 내려다볼 용기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생각했다. 장례가 끝나고 사무제가 지나기도 전에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나에게 시어머니였던 분의 집에서 연락이 왔다. 재산 정리를 위해 모두 모이라는 소식이었다. 그 집은 오래전 내 젊은 날의 꿈을 박제처럼 걸어두고 그 아래로 며느리의 책임을 꼬리표처럼 매달아두던 곳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내 발 뒤꿈치가 다시 그 집의 리듬에 맞춰 걸음을 옮기는 걸 느꼈다. 바닷광의 냄새, 오래된 나무 장식의 그림자, 액자 속 웃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 나는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내 자리를 찾지 못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보다 서랍의 잠금 장치를 먼저 물었다. 그때 그가 들어섰다. 한도윤. 젊은 시절 내 첫사랑. 비겁하게 떠났다고 믿었고 그래서 잊어야만 했던 이름. 그의 얼굴은 조금 더 마르고 눈빛은 더 깊어졌지만 나는 그 눈동자의 흔들림을 알아보았다. 그는 시어머니의 재산 관리인으로서 왔다고 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아주 조심스럽게 불렀다. 내 귀는 그 소리를 기억 속의 종소리처럼 받아들였다. 반가움과 경계가 한 몸이 되어 가슴께를 긁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오늘의 자리가 재산을 나누는 자리이자 과거를 들춰내는 자리라는 걸. 사람들은 앉았고 서류는 펼쳐졌다. 공증인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방 안의 호흡을 대신했다. 나는 문장 사이사이에 숨겨진 나의 몫을 찾았다. 현금, 부동산, 소소한 유품들. 목록은 길었고 마음은 좁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었다. 내가 원한 것은 오래전 이 집에서 잃어버린 내 목소리였다. 남편은 살아있을 때 늘 말했다. 집안일은 내가 잘 안다. 내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는 말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방임이 되고 더 자주 책임 전가가 된다. 나는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도윤의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은 과거를 묻는 것 같았고 현재를 살피는 것 같았으며 미래를 계산하는 것처럼도 보였다. 나는 그에게 어떤 표정으로 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때 시어머니는 문득 나를 불렀다.
며느라기 내가 가져가거라. 오래된 키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작고 낡은 금속 열쇠. 어디에 열쇠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집의 다락방, 그곳에 있는 무언가의 열쇠. 나는 가볍지 않은 그 쇠의 온도를 손바닥으로 느끼며 이 열쇠가 문을 여는지, 마음을 여는지, 아니면 상처를 여는지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낮게 비스듬히 놓인 창으로 달빛이 들어와 구석구석의 먼지를 희게 물들였다.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열쇠를 밀어 넣었다. 딸깍 하는 소리가 너무 또렷해서 순간 나는 누군가 문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다. 문은 녹슨 경첩을 밀며 천천히 열렸다. 내부는 오래된 책과 상자 그리고 사진들로 껴차 있었다. 나는 상자 하나를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상자 안에는 편지 묶음이, 사진이, 그리고 이름이 적힌 작은 봉투가 있었다. 이름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낯선 이름, 그러나 낯설지 않은 얼굴이 사진 속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남편과 어떤 여자가 함께 서 있었다. 사진 속 여자아이의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다. 익숙한 이유를 알아차리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거울 속 나의 젊은 날과 닮아 있었다.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나의 아이가 아니었다면 남편의 아이였을 것이다. 그 인정이 가슴을 쳤다. 숨이 막힐 만큼 조용한 방 안에서 내 심장 소리만이 어둠을 두드렸다. 그날 밤 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낮게 비스듬히 놓인 창으로 달빛이 들어와 구석구석의 먼지를 희게 물들였다.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열쇠를 밀어 넣었다. 딸깍 하는 소리가 너무 또렷해서 순간 나는 누군가 문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다. 문은 녹슨 경첩을 밀며 천천히 열렸다. 내부는 오래된 책과 상자 그리고 사진들로 껴차 있었다. 나는 상자 하나를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상자 안에는 편지 묶음이, 사진이, 그리고 이름이 적힌 작은 봉투가 있었다. 이름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낯선 이름, 그러나 낯설지 않은 얼굴이 사진 속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남편과 어떤 여자가 함께 서 있었다. 사진 속 여자아이의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다. 익숙한 이유를 알아차리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거울 속 나의 젊은 날과 닮아 있었다.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나의 아이가 아니었다면 남편의 아이였을 것이다. 그 인정이 가슴을 쳤다. 숨이 막힐 만큼 조용한 방 안에서 내 심장 소리만이 어둠을 두드렸다. 편지 묶음을 하나씩 풀어 헤치다가 나는 친필로 쓰인 남편의 문장을 발견했다. 정희야, 미안하다라는 첫 줄이 눈을 찔렀다. 나는 그 단어 뒤를 당장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 더듬더듬 다음 문장을 읽었다. 그는 오래전 우리가 가장 가난했을 때 나에게 말하지 못한 아이가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시어머니와 함께 몇몇 재산을 따로 관리해왔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무언가가 눈앞을 덮고 지나가는 느낌. 나를 지켜주던 게 무너지고 나를 묶던 게 풀어지는 기묘한 감각. 나는 다락방 바닥에 기대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지금 이 사실을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지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할지. 딸에게? 시어머니에게? 아니면 내 젊은 날을 아는 유일한 타인 도윤에게? 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나는 과거의 문을 열어젖힌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의 집 마당을 지나며 나는 도윤을 마주쳤다. 그는 마치 오래된 책을 덮을 때처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안부를 물었다. 나는 웃지도 화내지도 못했다. 대신 아주 평온한 얼굴로 말했다.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 속에는 우리가 공유한 어떤 언어가 담겨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던 시절의 언어. 그러나 그 언어는 오래전 부서져 흩어졌고 지금은 조각조각만 남아 서로의 뜻을 맞추게 한다. 그는 돌아서는 듯 하다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조심하라고. 조심이라는 말이 뜻하는 모든 가능성을 나는 알고 있었다. 돈, 명예, 가족, 사랑. 이 네 개의 단어는 각자 단단해 보이지만 실은 서로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덩굴이었다. 나는 덩굴의 끝이 어디인지 모른 채 그 덩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딸 서윤이 다시 집으로 왔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울음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약함은 거래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녀는 그것을 잘 아는 아이였다. 아니, 아이가 아니었다. 내게는 평생 아이로 남을지라도 그녀 자신은 이미 어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들 목록을 보자며 노트를 펼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다락방의 사진과 편지가 계속 꺼져가는 불씨처럼 깜빡였다. 나는 그 불씨를 함부로 불어붙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불은 사람 마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먼저 붙는 법. 서윤이 물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에게 숨긴 것이 있냐고.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을 보았다. 겨울마다 갈라져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던 어릴 적 그 손.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그녀의 인생에도 진실이라는 칼날이 드리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의 흰 조명이 사람을 더 하얗게 만든다.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의 얼굴은 내가 처음 며느리가 되었을 때보다 더 작아 보였다. 나는 그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온기는 줄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느리게 그러나 뚜렷하게 말했다. 다락방 키를 내가 가져간 걸 안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나에게 알려주고 싶었지만 타이밍을 놓쳤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한 문장을 덧붙였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된 이야기라고. 오래되었다는 말은 때로 위로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 둥그러진다는 뜻으로 들리니까. 하지만 어떤 오래됨은 더 깊은 고집과 더 단단한 상처를 의미하기도 한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내가 비쳤고 그 비친 내가 눈을 깜빡일 때 그녀는 아주 작게 웃었다. 너는 결국 버티는 아이구나 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저녁빛이 흘렀다. 나는 마음속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닫았다. 첫 번째 서랍에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가 왜 그랬는지를 생각하는 순간 내 심장은 그에게로 당겨졌다. 두 번째 서랍에는 딸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이 들어 있었다.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될 때의 얼굴을 상상하면 나는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세 번째 서랍에는 도윤이 있었다. 그는 과거의 나를 알고 현재의 나를 본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 조심하라던 그의 한마디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얽히고 있다는 증거였다. 버스가 정류장에 설 때마다 나는 내 삶의 한 장면씩 내려놓고 싶었다.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건 어디에 놓는다는 뜻일 뿐 버린다는 뜻은 아니었다. 나는 다락방의 다른 상자까지 모두 열어보았다. 그중 하나에서 오래된 녹음기가 나왔다.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남편의 목소리가 흘렀다. 그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다. 아마도 시어머니일 것이다. 그들은 아이에 관해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녹음 속 목소리를 따라가며 아득하게 멀어진 과거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남편은 나를 배신했지만 그 역시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다. 지키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 나는 그 사실이 더 아프다는 걸 늦게 깨달았다. 사랑은 때로 정직이고 때로 비겁하다. 그 비겁함마저 감싸 안을 때 우리는 어른이 되는지도 모른다. 나는 녹음기를 끄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내 방식으로 지키겠다고. 나를, 내 딸을, 그리고 이 집에 묶인 시간들을. 다음 주 재산 정리를 위한 두 번째 자리가 잡혔다. 도윤은 서류를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았고 나는 더 조용하게 자리를 지켰다. 사람들은 문장 하나 숫자 하나의 목소리를 높였다가 낮추었다. 나는 그 모든 소리 위로 내 안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누구일까?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자리에서 나는 무엇으로 서 있을까? 자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옷깃을 스쳤다. 도윤이 내 옆에 섰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에도 문장들이 있다. 너는 아직 살아있다 라는 문장. 나는 아직 버틴다 라는 문장. 그리고 언젠가 말해야 한다 라는 문장.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늘 그랬듯 흘러가고 해는 늘 그랬듯 기울고 있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의 위로는 변해야 하는 사람에게 때로 잔인하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받는 사람은 미래의 나였다. 혹은 언젠가 알게 될지도 모를 그 아이. 나는 편지에 썼다. 진실은 상처를 낸다. 그러나 그 상처는 살이 다시 붙을 자리를 만들어준다. 나는 내 삶에서 너무 오래 침묵했고 그 침묵은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 적이 없었다고. 그러니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다고. 나는 편지를 봉하고 서랍에 넣었다. 사소한 의식이지만 의식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리고 단단함은 비로소 누군가를 붙잡을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오늘 나를 먼저 붙잡기로 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깨어났다. 나는 그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락방의 것들을 보았다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내가 결정하라고.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다. 며느리라는 이름은 나를 보호하기도 했지만 더 자주 나를 가두었다. 사람이라는 이름은 무섭다. 선택의 책임이 모두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내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여자. 많이 울었고 더 많이 참았던 여자. 그러나 아직 쓰러지지 않은 여자. 그 여자가 나였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열겠다고. 내 방식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순서로. 먼저 남편의 녹음을 문자로 옮겨 적었다. 남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문장은 돌처럼 남는다. 다음으로 다락방의 사진들을 날짜별로 정리했다. 사진 속 아이의 성장, 남편의 표정의 변화, 시어머니 옆의 그림자. 그러다 한 장에서 손이 멈췄다. 오래전 어느 날 마당의 감나무 아래 서 있는 남편과 그 아이, 그리고 아주 멀리서 흐릿하게 잡힌 내 뒷모습. 나는 그날의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기억할 수 없었다. 그날의 나는 아마도 부엌에서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거나 방에서 이불을 털고 있었거나 장 보러 나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사람의 삶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로 엮인다.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나를 스쳐 지나가고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나를 바라본다. 그 모름의 결과가 오늘의 나였다. 서윤에게 말해야 할 때가 왔다. 나는 그녀를 카페로 불렀다. 카페의 음악은 내게는 너무 젊었고 그녀에게는 너무 평범했다. 나는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을 주문했고 그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에 관한 사실을 조금 알게 되었다고.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이 다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는 진실은 없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숨지 않고 말했다. 아버지에게 아이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 가능성이 크다고. 그녀는 컵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왜 이제야 말하냐고. 나는 대답했다. 이제서야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버틴다. 내 속도가 그녀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건 아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 가로등 아래로 작은 벌레들이 맴돌았다. 빛은 따뜻하지만 뜨거운 것이고 뜨거운 것은 생을 유혹하지만 때로 태운다. 나는 커튼을 반쯤 닫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으면 다락방의 사진들이, 녹음기의 지직거림이, 시어머니의 손이, 도윤의 침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묻고 또 물었다.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가 사랑의 다른 이름인가? 혹은 사랑이 용서의 다른 이름인가? 대답은 쉽지 않았다. 쉬운 대답은 대체로 틀린다. 어려운 대답은 대체로 늦는다. 나는 늦더라도 틀리지 않고 싶었다. 다음 날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남을 청했다. 그는 조용히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 우리는 오래된 공원 벤치에 앉았다. 가을 바람이 낙엽을 몰고 지나갔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다락방에서 본 것들을.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 눈빛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짧게 그러나 숨지 않고 말했다. 젊은 날 내가 그에게 기대했던 것과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 나도 그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비겁했음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의 대화는 길지 않았다. 길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알았다.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걸. 책임은 사랑의 잔향으로 남는다. 잔향은 때로 음악보다 길다. 며칠 뒤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다. 봉투를 열자 서류 한 장이 나왔다. 친자관계 확인서. 나는 숨을 들이켰다. 검은 활자들이 내 눈앞에서 춤을 췄다. 결과는 단정적이었다. 남편과 아이 일치. 나는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려 종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울음은 때를 가린다. 지금은 울음의 때가 아니었다. 대신 나는 아주 천천히 방안을 걸었다. 왼쪽 벽, 오른쪽 벽, 창문, 문, 그리고 다시 책상. 반복되는 동선이 나를 진정시키는 듯 했다. 결국 나는 종이를 다시 집어들고 투명 파일에 넣었다. 진실은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이름 붙지 않은 고통은 막연하지만 이름이 붙는 순간 방향을 가진다. 방향은 무섭지만 걸어갈 수 있다. 마지막 장례 위패를 정리하던 날 나는 남편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온화해 보였다. 살아있는 동안 그는 너무 많이 숨겼고 나는 너무 많이 참았다. 이제 숨길 것도 참을 것도 줄어들었다. 줄어든 만큼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가벼워지지 않는 것이 삶이다. 그래도 나는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똑바로 서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만든 이야기의 마침표를 내가 대신 찍겠다. 그러나 그 마침표는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로운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점일 뿐이다. 나는 그 점을 조심스럽게 찍고 다음 문장을 떠올렸다. 그 문장은 길 것이고 때로 비틀릴 것이고 가끔은 멈출 것이다. 그래도 나는 써내려갈 것이다. 내 방식으로 내 속도로 내가 지킬 것들을 지키면서. 나는 투명 파일 속 친자 확인서를 책상 서랍 가장 깊숙이 밀어 넣었다. 손잡이를 닫는 순간 금속이 닿는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서랍 하나 닫았다고 삶이 정리되진 않지만 나에게는 의식이 필요했다. 의식이 있어야 호흡이 일정해지고 일정한 호흡이 있어야 다음 발을 내디딜 수 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각 페이지 상단에 단어 하나씩을 적었다. 사실, 증거, 순서, 사람, 유산, 경계. 그리고 그 아래에 내가 할 말을 적었다.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고 증거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순서는 섞으면 쓰러지고 사람은 기대면 무너질 수 있고 유산은 빼앗기는 법이며 경계는 낮추면 파고든다. 나는 수첩을 덮고 마음속으로 선언했다. 이제부터는 흩어지지 않겠다고. 딸에게 사실을 알린 뒤 며칠이 지났다. 집안의 소음은 줄었지만 긴장은 진해졌다. 밥을 할 때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무언가를 가르는 판결문처럼 들렸다. 서유는 연락이 뜸했다. 뜸함은 보통 바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리이지만 이번 뜸함은 방어였다. 나는 그녀의 속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신 내 속도를 놓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잡았다. 법이라는 딱딱한 언어를 내 삶에 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단단함이 필요했다. 상담실의 의자는 낮았고 책상은 높았다. 나는 차분히 내 앞에 종이들을 펼쳤다. 변호사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정리했다. 유류분, 사회행위, 특별수익, 기여분. 단어들이 입에 익지 않아도 마음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다. 숨긴 재산이 있다면 드러나고 드러난 재산은 나눠야 하며 나눌 때 사람의 속이 드러난다는 점. 사무실을 나와 바람을 들이마실 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지키려는가? 돈인가, 기억인가, 혹은 내가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의지인가? 대답은 간단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선명했다. 내가 지킬 것은 나였다.
병실의 하얀 커튼 사이로 오후의 빛이 부서졌다. 시어머니는 조금씩 기운을 회복하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숨기지 않겠다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 내 손등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사람의 손은 나이를 먹어도 기억을 잃지 않는다. 그 손길에는 사과도 변명도 없었다. 대신 수긍이 있었다. 며느리가 아닌 사람으로서 결정하라는 그 말의 연장선이었다. 나는 덧붙였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아이가 이 집의 이야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시어머니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다.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오래 미뤄온 진실이 제자리를 찾을 때 흔히 겪는 진저리인지 알 수 없었다. 병실을 나서며 나는 커튼 끝에 손끝을 잠깐 스쳤다. 천의 감촉은 부드러웠고 부드러움의 끝에 단단함이 있었다. 그 단단함이 나를 앞으로 밀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낯선 신발이 놓여 있었다. 낯선 신발은 사람을 긴장시키는 신호다. 문을 열자 거실에 박스가 쌓여 있었다. 누군가 옮긴 듯 가구의 위치도 미묘하게 달랐다. 서윤이었다.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물건을 분류하고 있었다. 분류표에는 유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항목 옆엔 작은 글씨로 공동상속 재산이 적혀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내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다. 분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고, 다만 순서가 있다고, 지금은 목록을 만들고 사진을 찍고 증빙을 남길 때라고. 그녀는 묻지도 다투지도 않았다. 대신 박스 테이프를 멈추고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내가 낯설었다. 내가 낯설 때 아이는 가장 어른이 된다. 그녀는 말했다는 듯 표정을 지었고 나는 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박스마다 라벨을 다시 붙였다. 라벨에는 단어를 하나 더 추가했다. 감정. 유품은 물건이지만 동시에 감정이다. 감정을 지우고 분류하면 나중에 사람을 잃는다. 서랍 정리를 하던 중 나는 낡은 통장을 발견했다. 자주색 표지, 손때 묻은 모서리, 마지막 거래 내역이 7년 전에서 멈춰 있는 숫자들. 통장 사이에는 은행 인감 카드가 끼워져 있었다. 인감은 언제나 누군가의 불안을 증명한다. 나는 은행에 문의할 준비를 하며 복사본을 만들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가려져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익명은 보호이기도 하고 위협이기도 하다. 목소리는 말했다. 남편이 생전에 만들었던 비밀 계좌가 더 있으며 그 계좌 중 일부는 내 이름으로도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 계좌를 움직인 사람이 최근 수개월 사이에 따로 있다는 점을. 목소리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직감했다. 누군가가 계좌를 손댔다면 가족 중 하나거나 가족으로 가장 쉬운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둘 다일 것이라고. 전화가 끊기고 한동안 나는 거실 가운데 서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 했다. 내 이름이 서류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 묶어두었다. 다음 날 은행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쥐었다. 번호가 불릴 때까지 나는 서랍 속 서랍을 여는 마음으로 나를 달랬다. 창구 직원은 내 신분을 확인하고 오래된 계좌들을 하나하나 조회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떤 계좌는 휴면이었고 어떤 계좌는 최근에 입출금이 있었다. 입출금 내역의 메모칸에 익숙한 주소가 보였다. 시어머니 집. 그리고 또 하나의 주소가 눈에 걸렸다.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숫자 조합. 주소를 따라가면 이름이 있고 이름을 따라가면 관계가 있다. 관계는 결국 서윤에게 닿았다. 나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앉은 자리에서 등을 곧게 펴고 메모를 정리했다. 감정은 밖에서 정리하면 산만해지고 안에서 정리하면 방향이 생긴다. 은행 문을 나서며 나는 알았다. 이것은 충돌로 향하는 징검다리라는 것을. 병실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누군가 병실로 찾아와 시어머니의 사인을 받으려 했다. 서류는 위임장 형태였고 내용은 복잡했다. 간호사가 눈치를 채고 나에게 연락했고 나는 달려갔다. 병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공손했지만 서류는 공손하지 않았다.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누가 보냈는지, 무엇을 위임받으려 하는지, 왜 지금인지. 남자는 얼버무렸다. 얼버무림이란 대답의 유예가 아니라 정체의 유예다. 나는 경비를 불렀고 남자는 서류를 놓고 사라졌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안의 경계가 한층 더 올라갔다. 사람들은 서류를 무기로 삼는다. 서류의 무서움은 종이의 두께가 아니라 문장의 조합에서 나온다. 나는 그 문장들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메모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 앞에 트럭이 섰다. 기사들은 영수증을 내밀었고 영수증에는 가재도구 이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주문자는 내 딸 서윤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트럭 기사는 이미 집안의 목록을 알고 있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목록. 나는 문 앞에서 깊게 숨을 쉬고 트럭 기사에게 말했다. 잠시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유롭지 않았다. 여유가 없는 목소리일수록 현실적이다. 그는 말했다. 현물의 임의 이전은 분쟁을 키운다고. 목록을 사진으로 남기고 임시 보전 조치를 신청하자고. 전화를 끊고 돌아섰을 때 서윤이 계단참에 서 있었다. 내 딸은 내 딸이었지만 그 순간에 그녀는 상대였다. 나는 내 목소리를 낮추고 또렷이 말했다. 오늘은 옮기지 말자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깨문 입술은 말 대신 선언이 된다. 긴 침묵 끝에 트럭은 돌아갔다. 돌아가는 트럭의 붉은 등이 어두운 도로 위에서 천천히 작아졌다. 나는 그 등을 오래 바라보았다. 떠나는 것들을 붙잡는 대신 남는 것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서윤과 나는 그날 밤 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메시지는 말보다 안전할 때가 있다. 표정이 생략되고 텀이 생각을 남겨준다. 그녀는 말했다. 자신은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불공평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아버지의 삶이 정직하지 않았던 만큼 나의 삶은 더 정직해야 한다고. 나는 답했다. 정직은 선언이 아니라 과정이며 과정의 첫 줄은 사실의 확인이라고. 사실이 뒤섞인 상태에서 분배는 상대를 적으로 만든다고. 다음 메시지는 오래 걸렸다. 오래 걸린 메시지는 대체로 어렵다. 그녀는 말했다. 유류분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 단어가 내 손목을 잡아당겼다. 소송은 칼이 아니다. 칼보다 오래가는 문장의 칼집이다.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나는 수첩을 펼쳐 적어두었던 단어들을 다시 읽었다. 사실, 증거, 순서, 사람, 유산, 경계. 그 밤 나는 잠드는데 실패했지만 무너지지 않는 데는 성공했다. 새벽에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는 병실 소동을 들었고 내 앞을 막아주겠다고 했다. 그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말 속에 기어이 물음을 찾았다. 그는 어디까지 내 편인가? 어디서부터 그의 세계가 시작되는가? 나는 정중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답장을 보냈다. 고맙지만 내가 하겠다고. 그가 말없이 이해해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대신 말로 경계를 그었다. 과거에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했고 그 통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이제는 통함보다 경계가 더 필요했다. 경계는 멀어지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가까이 서기 위한 안전거리다. 그날 이후 그는 나보다 반보 앞서지 않았고 반보 뒤에서 묵묵히 속도를 맞췄다.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은 때로 가족보다 믿을 만하다. 나는 숨겨진 아이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번호는 오래된 서류에서 찾았다. 오래된 번호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진정시켰다. 전화를 받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내 이름을 말하며 아내였던 사람이라고, 지금은 혼자 남아 정리 중인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침묵이 길었다. 길게 이어진 숨 사이로 감정이 지나갔다. 나는 다그치지 않았다. 다그치면 말은 다친다.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내가 알게 된 사실만을 전했다. 편지, 녹음, 사진, 서류. 그리고 내 의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고집. 상대는 한참 뒤에 짧게 말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통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나는 통화 기록에 별표를 달아두었다. 별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한 표시다. 며칠 지나지 않아 우편함에 익명의 서류가 또 도착했다. 이번엔 공증된 문서였고 문서의 제목은 증여계약 해제 통지였다. 발신인의 이름은 시어머니였고 수신인은 나였다. 문서의 핵심은 간단했다. 과거에 나에게 주기로 한 일부 재산은 특정 사정으로 인해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 나는 병실로 달려가 문서를 보여드렸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흔들림은 때로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주변의 끌어당김에서 온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 문서가 당신의 뜻인지 누군가의 손이 들어간 것인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손을 덥석 잡았다. 그 손은 내 손을 통해 사과를 전했고 미안함은 말보다 뜨거웠다. 나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누군가의 펜 끝에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문서의 출처와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어느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선영 도윤의 아내가 서 있었다. 그녀는 웃었지만 웃음은 친절의 언어가 아니었다. 예고 없는 방문은 자주 선언이다. 그녀는 내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이지 않았지만 말은 문턱을 넘어왔다. 그녀는 은근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흘렸다. 자신은 오래전부터 이 집의 재산 구조를 알고 있었고 그 구조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변화를 원치 않으며 변화가 생기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대응은 종종 겁박의 다른 표정이다. 나는 문고리를 잡고 서서 내 숨을 세웠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결정할 것이고 그 결정은 겁박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그녀의 미소가 서늘해졌고 초인종의 소리는 멈췄지만 잔향은 거실까지 들어왔다. 나는 손을 씻었다. 물의 흐름은 공포를 흘려보내기에 충분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경계를 다시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갈등은 결국 폭발했다. 나를 정해 유품을 정리하던 날 서윤과 나는 거실 한가운데 마주섰다. 말이 오갔고 말의 속도가 빨라졌다. 나는 의자를 끌어다 가운데에 놓고 앉았다. 앉아야 서 있다. 앉음은 도망이 아니라 고정이다. 나는 하나씩 논점을 분리했다. 유품의 귀속, 통장의 내역, 병실 위임장 사건, 우편함의 해제 통지, 그리고 누군가의 방문. 논점을 분리하면 감정은 줄어들고 사실은 또렷해진다. 그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포하다. 채울 만큼 채웠다는 신호. 울음이 그친 뒤 그녀는 말했다. 아버지에게 실망했고 엄마가 또 숨길까봐 더 두려웠다고. 나는 그 말 앞에서 오래 침묵했다. 그녀의 두려움이 나의 과거에서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 서류는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모든 결정은 2번 설명하겠다고. 설명은 권위를 깎아먹는 게 아니라 권위를 건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날 밤 박스라벨에 보류라는 스티커를 많이 붙였다. 보류는 회피가 아니라 성찰의 시간표였다. 법원 출입증을 목에 걸었다. 복도의 공기는 늘 차갑고 차가움은 집중을 돕는다. 조정실에 들어가자 원과 선이 그려진 테이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원은 모두를 담는 그림이고 선은 경계의 약속이다. 조정위원은 노련했다. 노련함은 지친 사람에게 믿음을 준다. 나는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수첩을 펼치지 않았다. 외운다는 건 때로 믿는다는 뜻이다. 내가 믿는 문장은 간단했다. 숨기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는다. 상대의 말이 내 귀를 거쳐 가슴까지 내려오는 시간을 허락한다. 조정은 하루에 끝나지 않았다. 인간의 분쟁은 하루의 길이를 모른다. 다만 그날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을 확인했다. 싸움은 상대를 이기는 일이 아니라 내 편으로 살겠다는 확답을 얻는 일이라는 것. 나는 그 확답을 조금 얻었다. 조금은 충분의 다른 표현이다. 숨겨진 아이가 병원 근처 카페로 나를 불렀다. 오후의 창가 햇빛이 컵 가장자리에 맺혀 반짝였다. 그는 조심스럽고 나는 절제되었다. 절제는 감추는 게 아니라 과열을 막는 기술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짧게 말했다. 결혼했고 아이가 있었고 평범하고 싶었지만 평범하지 않았다고. 나는 내 삶을 짧게 말했다.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엄마였고 이제는 나로 남고 싶다고. 우리는 숫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를 선택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의 자리를 내 세계에서 어디에 둘지, 내 자리를 그의 세계에서 어디에 둘지. 떠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다는 가능성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약속했다. 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겠다고. 그는 마지막에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작은 미소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카페를 나오며 나는 휴대전화의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다. 이 만남은 유산 문제가 아니라 유산을 둘러싼 인간의 문제라고. 도윤과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겼다. 균열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균열을 통해 빛이 들어올 때가 있다. 그는 내게 문득 말했다. 선영이 내 동선을 알고 움직이는 것 같다고. 정보의 출처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가까운 곳, 너무 가까워서 경계가 흐려진 곳.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자신이 과거에 선택한 침묵이 지금의 소란을 만들어냈을 수 있다고. 그의 회한은 나를 안쓰럽게 했지만 안쓰러움이 유효한 건 잠깐이다. 나는 그에게 분명히 요청했다. 더 이상 나를 대신하여 움직이지 말 것, 나를 향한 보호가 누군가에게 구실이 되지 않도록 거리를 둘 것. 거리는 배신이 아니라 존중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 속에 나는 처음 만났던 때의 진심을 잠깐 보았다. 진심은 잊히지 않는다. 진심은 늦어도 도착한다. 문서 검토 중 오래된 계약서 한 장이 눈을 붙잡았다. 날짜, 서명, 도장, 증인.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완벽함은 때로 함정이다. 서명의 획이 익숙하지 않았다. 남편의 서명은 늘 마지막 이가 길었는데 여기서는 짧았다. 도장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다. 틀어짐은 도둑의 발자국과 닮았다. 나는 원본 대조를 신청했고 법원 기록 보관실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 대조했다. 결국 확인된 사실은 간단했다. 몇 년 전 누군가가 남편의 서명을 흉내낸 문서가 한 장 있었다. 그 문서는 작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담고 있었고 그 토지는 지금 누군가의 이름으로 옮겨져 있었다. 이름을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름은 선영이었다. 나는 의자를 뒤로 밀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 당겼다. 뒤로 물러나면 분노가 쏟아지고 앞으로 당기면 분노가 정돈된다. 정돈된 분노는 전략이 된다. 폭풍은 병실에서 일어났다. 시어머니 곁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선영이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법적 대리인을 동반했고 말투는 법조의 문장을 베어물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를 등지고 섰다. 사람을 등지고 서면 말은 날카로워진다. 나는 내 등에 사람의 온기를 느끼며 내 앞의 차가움을 견딜 수 있었다. 그들은 문서의 효력과 내 행동의 부당함을 나열했다. 나열은 선동의 초식이기도 하다. 나는 한 문장으로만 답했다. 모든 문서의 원본과 체결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시어머니의 손이 내 허리 뒤에서 살짝 떨렸다. 그 떨림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나는 발뒤꿈치를 바닥 깊숙이 박았다. 그날 병실의 공기는 단단했다. 단단함은 깨지기 쉽지만 깨진 뒤에는 모양이 남는다. 모양은 증거의 다른 말이었다. 드디어 첫 공판기일 통지가 왔다. 봉투를 들었을 때 손끝으로 문서의 두께가 느껴졌다. 두께는 싸움의 길이를 예고한다. 나는 수첩 첫 장에 새로운 단어를 하나 더 적었다. 끝까지. 끝까지라는 말은 결말을 강요하지 않는다. 끝까지라는 말은 과정의 도망을 허락하지 않는다. 법정에 서는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눈을 오래 바라보았다. 내 눈동자에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내가,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가 겹쳐 있었다. 나는 그 셋 모두에게 말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누구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사랑에 기대지도 분노에 기대지도 않고. 숫자를 증오하지도 숫자를 숭배하지도 않고. 인간을 먼저 생각하되 인간의 약점을 핑계로 삼지 않겠다고. 법원 복도에서 서윤이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했고 그 단단함 속에 내가 보였다. 그녀는 내 옆에 섰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숨이 같았다. 같은 숨은 같은 문장보다 강하다.
문이 열렸다. 나는 발을 들였다. 이 싸움은 나를 부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부순다 해도 나는 다시 맞춰 붙일 것이다. 내 방식으로, 내 속도로, 내 이름으로. 법정의 공기는 항상 같은 냄새가 난다. 종이와 잉크, 오래된 나무 벤치, 그리고 사람들의 억눌린 체온. 나는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의 간격을 눈으로 여러 번 재며 호흡을 맞췄다. 오늘은 준비 절차가 아니라 본안 첫 심리, 내 삶에서 도망칠 수 없는 단어들이 차례로 호출되는 날. 판사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건조함은 공정함의 다른 얼굴이었다. 나는 준비해온 자료 목록을 한 장 한 장 앞으로 밀었다. 사진, 거래 내역, 위임장 시도 정황, 병실 출입 기록, 위조 서명 감정 의견서. 서류는 차갑게 보이지만 모서리마다 내 밤의 체온이 묻어 있었다. 상대석의 시선이 내 손끝을 훑고 지나갔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는 눈빛은 흔적을 남긴다. 나는 흔적 대신 문장을 남기기로 했다. 오늘의 문장 끝까지, 그러나 과열하지 않기. 선영은 변함없이 단정했다. 단정함은 좋은 방패다. 그녀는 몇몇 문서가 적법했고 남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다. 나는 반박 서면에서 한 줄을 길게 밑줄 쳐두었다. 생전 의사와 사후 조작의 경계.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사실은 관계의 편을 든다. 나는 그 편을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 날짜를 세웠다. 통화일, 송금일, 병실 방문일, 위임장 시도일, 우편물 도착일. 그리고 그 날짜들 사이에 이상한 간격들. 빈칸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이 반복되면 패턴이 된다. 판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반응을 좇지 않았다. 반응을 좇는 순간 판단은 뒤로 밀린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빈칸을 비명으로 만들지 않고 증거로 고정하는 것. 점심 휴정 중 법원 계단참에 혼자 앉아 물을 마셨다. 스테인리스 컵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나는 이 얼굴로 수없이 많은 새벽을 견뎠다.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번호 저장이 없는 메일 수신. 제목은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것. 손끝이 잠깐 얼었다. 열어보니 낯익은 모델의 보이스 레코더 사진과 함께 한 줄의 문장. 다락방 라디오 뒤. 나는 컵을 내려놓고 계단참에 등을 기댔다. 23번 들이쉬고 6번 내쉬었다. 호흡이 길어질수록 두려움은 좁아진다. 휴정이 끝나면 다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다음 휴정이 오면 나는 다락방으로 갈 것이다. 다락방은 늘 어두웠지만 오늘은 어둠이 길을 열 것 같았다. 심리는 예정보다 길었다. 사람들의 말은 각각의 속도와 방향으로 방 안을 돌아다녔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다락방 문을 열었다. 라디오는 오래된 나무장 위에서 여전히 무심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뒤를 더듬는 동안 손끝에 작은 금속의 감촉이 닿았다. 보이스 레코더. 전원을 켜자 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남편의 낮은 숨소리가 흘렀다. 그는 독백을 하고 있었다. 날짜는 장래 2달 전. 그는 말했다. 숨겨진 아이에게 미안했고 나에게도 미안했으며 유산은 나누어야 한다고. 이름들이 나왔고 금액이 나왔고 계좌번호가 나왔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 서류는 엄마가 두려워한다. 선영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내 서명 없이 움직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는 멈춰서서 같은 부분을 3번 되감았다. 되감는 동안 내 안의 분노는 작아졌고 대신 방향이 생겼다. 분노는 방향을 만나면 증거가 된다. 새로운 증거 신청서를 작성했다. 보이스 레코더의 원본 보존, 포렌식 감정, 음성 동일성 확인, 녹취 일시의 메타데이터 확보. 단어들이 단단히 서로를 끌어당겼다. 제출 버튼을 누른 뒤에도 손가락이 떨렸다. 떨림은 공포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생존의 징후이기도 하다. 서윤에게는 바로 알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닿는 진실의 속도를 이번만큼은 내가 조절하고 싶었다. 밤이 깊자 창밖의 가로등이 보이스 레코더를 희미하게 비췄다. 기계는 아무 일도 모른다는 듯 조용했다. 조용함은 잔혹할 때가 많다. 나는 조용함을 이기는 방법을 안다. 기록하고 정리하고 잠깐 멈추고 다시 걷는 것. 그 4가지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다음 기일 나는 보이스 레코더를 봉투에 넣어 제출했다.
상대 측은 진위와 편집 여부를 문제 삼았다. 예상 가능한 방어였다. 판사는 중립적인 표정으로 감정 절차를 명했다. 중립은 사람을 흔들지만 절차는 사람을 잡아준다. 재판정 문을 나오는 순간 도윤이 멀리서 나를 보았다.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반보 뒤에서 속도를 맞춰 걷던 사람이 오늘은 멀리서 속도를 지켜보았다. 충분했다. 누군가가 내 속도를 존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조금 덜 흔들린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나는 전보다 똑바로 서 있었다. 어깨를 내리지 않았다. 내려놓는 것과 내리는 것은 다르다. 나는 오늘도 내려놓되 내리지는 않기로 했다. 포렌식 결과가 먼저 도착했다. 녹음 파일은 편집 흔적이 없고 음성은 남편 본인으로 매우 높게 일치한다. 일시 메타데이터도 장례 2달 전과 일치. 문장을 읽는 동안 손등의 핏줄이 또렷해졌다. 확신은 몸의 한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든다.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서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승낙했다. 카페 구석에서 우리는 파일을 3번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커졌다 좁아졌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잘못과 아버지의 의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같은 속도로 인정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엄마, 이제 숫자만 보지 말자고. 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대신 종이를 내밀었다. 다음 회차 조정안 초안. 조정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일 때가 있다. 조정실에서의 공기는 재판정과 다르다. 딱딱함 대신 끈기가 있다. 우리는 유류분과 특별 수익을 다시 계산했고 숨겨진 아이의 지분을 명시했고 병실 위임 시도와 위조 의혹 건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배분해서 불이익으로 반영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선영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반발은 언제나 있었다. 다만 이번 반발은 빈칸이 줄어들수록 얇아졌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새로 발견된 녹취의 취지를 각자 인정하고 그 취지에 맞게 현재의 욕망을 조정하라고. 욕망을 조정하면 사람의 얼굴이 바뀐다. 상대의 얼굴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괜찮았다. 쉽게 바뀐 얼굴은 쉽게 돌아온다. 우리의 속도대로 가면 된다. 그날의 조정은 결렬이 아니라 보류로 끝났다. 보류는 성찰의 시간표였다. 한번 배운 교훈은 다시 써먹을 수 있다. 형사고소장 초안을 들여다보았다. 위임장 강요, 사문서 위조, 병실 출입 방해, 재산 은닉. 단어들은 무겁고 무거움은 책임을 요구한다. 나는 마지막 줄에서 펜을 멈췄다. 내 싸움의 목적을 다시 확인했다. 응징이 목적이 아니라 경계의 회복이 목적이라고. 경계가 회복되면 사람은 스스로의 자리를 되찾는다. 자리를 찾으면 숫자는 제자리에 놓인다. 그 순서를 어기지 않기 위해 고소장 제출은 변호사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잠시 미루는 용기와 끝까지 가는 끈기는 서로 다르지 않다. 미루는 동안 나는 더 단단해졌다. 다음 본안 기일 포렌식 감정인이 법정에 섰다. 그는 기술적 용어를 사람의 언어로 바꾸는데 능숙했다. 녹취가 사실상 신뢰할 만하며 메타데이터의 연쇄가 자연스럽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선영 측 대리인은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집요함이 설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판사는 간결하게 정리했다. 녹취의 증거 능력 인정. 그 문장 하나가 내 몸의 떨림을 멈췄다. 순간 시어머니의 병실 환풍기 소리와 다락방의 먼지 냄새, 장례식장 향 냄새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무게 중심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감각. 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한 번 심호흡을 했다. 오래 참아온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어느 밤 서윤이 내 방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찍은 사진들 중 내가 모르는 표정이 많았다. 우리 둘은 바닥에 앉아 사진을 넘겼다. 사진 속에 나는 늘 바쁘고 늘 웃었고 늘 참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때 왜 아무것도 묻지 않았냐고. 나는 대답했다. 묻지 않는 게 사랑인 줄 알았다고. 그러나 이제는 안다. 묻는 사랑이 더 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밤을 반쯤 나눠 앉아 있었다. 나머지 반은 각자의 마음이 채웠다.
그날 우리는 유품 라벨에 보류 몇 개를 합의로 바꿨다. 합의라는 스티커는 생각보다 예뻤다. 숨겨진 아이 이제는 이름을 부르기로 하자 준호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시간을 갖자던 그는 내게 하나의 제안을 보냈다. 만나서 숫자를 나누기 전에 우리 각자 삶의 규칙을 공유하자고. 나는 규칙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규칙은 우리를 좁히지 않고 서로의 폭을 확인하게 한다. 우리는 3가지씩 적어왔다. 나는 적었다. 숨기지 않기, 서두르지 않기, 서로의 삶을 배경으로 소비하지 않기. 그는 적었다. 요구를 문장으로 하기, 거절을 죄책감으로 바꾸지 않기, 과거를 증명으로 쓰지 않기. 종이를 맞대는 동안 이상하게도 유산 이야기는 쉬워졌다. 숫자는 우리를 갈라놓지 못했다. 숫자는 우리의 규칙 안으로 들어왔다. 다음 조정기일 새로운 초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현금, 부동산, 예금과 보험, 미술품과 유품. 항목마다 배분율을 가늠하고 준호의 지분을 명시하고 시어머니의 생전 생활비와 간병비를 우선순위로 배치했다. 선영 측은 일부 유품의 귀속에 끝까지 매달렸다. 집착이 강할수록 그 물건은 물건이 아니다. 상징이다. 나는 제안했다. 상징은 교환하지 말자고. 상징을 지키되 가치만큼의 금전으로 균형을 맞추자고. 조정위원회 펜촉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방 안의 공기에서 삐걱거림이 줄었다. 삐걱거림이 줄어들면 사람의 표정은 덜 날카로워진다. 선영의 표정은 아직 날카로웠다. 괜찮다. 날카로운 표정은 오래 못 간다. 근육이 먼저 지친다. 판결이 임박했다. 법원에서 마지막 의견서를 받겠다며 날짜를 잡았다. 나는 밤새 문장을 다듬었다. 마지막 의견서는 늘 간단해야 한다. 핵심 사실과 법리, 그리고 인간의 맥락을 한 페이지 안에 놓는 일. 맥락이 빠지면 정의는 차갑고 사실이 빠지면 정의는 비겁하다. 모든 문장을 닫고 난 뒤 나는 거울 앞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이 싸움을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끝낸다고. 내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는 연습을 했다. 작은 의식이지만 의식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선고일 법정의 벤치는 평소보다 차가웠다. 판사의 목소리가 선고 주문을 읽어내려갔다. 보이스 레코더 녹취의 취지 인정, 위임장 시도와 위조 정황의 책임 반영, 숨겨진 자식의 상속분 명시, 일부 문서의 효력 부인, 가제도구의 특정물 귀속 확정, 분할 방법과 기한 지정. 문장들이 내 머리 위를 지나 천장에 박혔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결과는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충분했다. 충분은 때로 완벽보다 더 인간적이다. 선영은 굳은 얼굴로 법정을 나갔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따라가면 내 싸움의 끝이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된다. 오늘은 끝을 받아들이는 날이다. 시어머니를 찾아가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그녀는 내 손을 오래 잡고 있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의 침묵은 보통 2가지 의미를 갖는다. 깊은 고마움이거나 깊은 미안함이거나. 오늘의 침묵은 둘 다였다. 나는 병실 창문을 조금 열었다. 가을 바람이 살짝 들어왔다. 바람은 냄새를 바꾼다. 병실의 냄새가 삶의 냄새로 바뀌는 순간 나는 오래 참았던 눈물을 잠깐 흘렸다. 시어머니는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두드림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다. 쉼표 뒤에 이어질 문장을 선택하는 일은 내 몫이다. 집으로 돌아와 유품 라벨을 다시 정리했다. 보류는 대부분 합의로 몇몇은 기증으로 바뀌었다. 나는 오래된 피아노 위에 남편의 사진을 올려두고 말을 걸었다. 너의 잘못과 너의 의도를 동시에 보았다. 이제 나는 나의 의지로 산다고. 사진 속 미소는 여전했다. 나는 그 미소를 더 이상 해석하지 않기로 했다. 해석은 때로 오늘을 늪으로 만든다. 오늘은 늪을 메우는 날. 거실 한가운데 큰 상자를 두고 가족의 사진을 모두 꺼내 연도별로 다시 묶었다. 시간의 순서를 회복시키는 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정리였다. 준호와의 2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함께의 거리를 정했다. 명절 인사, 생신과 제사의 경계, 아이들의 호칭, 병실과 장례식장에서의 자리. 사람의 자리는 종종 말보다 의자로 측정된다.
의자를 한 칸 옮기면 관계가 바뀐다. 우리는 의자를 너무 가까이 두지 않기로 했다. 가까움은 언제든 시도가 가능하도록 열어두되 강요는 금지하기. 합의한 규칙을 종이에 적고 서로 서명했다. 서명은 권리의 주장 이전에 서로의 다짐이다. 나는 종이를 파일에 넣으며 생각했다. 이 서명은 언젠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위로란 다음 선택의 부담을 덜어주는 도장 같은 것. 도윤과는 마지막 대화를 했다. 공원의 벤치 처음 우리가 속도를 확인하던 그 자리. 그는 말했다. 자신의 침묵이 만든 파문을 이제야 이해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는 용서의 전제일 때가 있지만 반드시 같지는 않다고. 각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서로의 거리에서 살기로 했다. 그는 반보 뒤도 반보 앞도 아닌 각자의 직선 위에서 걷겠다고 했다. 직선은 만나지 않지만 같은 방향으로 갈 수는 있다. 헤어질 때 그는 오래전의 눈빛을 잠깐 가졌다가 놓았다. 놓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선택이다. 우리는 놓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각자의 직선을 걸었다. 마지막 정리는 늘 조용하게 온다. 판결문 사본, 조정조서, 합의서, 규칙서. 모든 것을 새 폴더에 담고 라벨을 붙였다. 라벨 이름은 약속. 그날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약속. 나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여전히 가을이었고 가을은 여전히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거실 전등을 끄고 한동안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어둠은 무섭지 않았다. 어둠은 내가 만든 경계 안에서만 머물렀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사랑은 끝나도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연이 삶을 지배하게 두지는 않겠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살겠다. 내 방식으로, 내 속도로 내가 지킬 것들을 지키면서. 그리고 문을 닫았다. 이번엔 정말 내 손으로.